평소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인간관계에 SNS라는 인간관계가 더해지고 SNS라는 인간관계가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게 연장선상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은 우리는 지금은 저는 어떤 점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인류가 생존하면서 있었던 가장 커다란 차별의 하나는 체형에 의한 차별도 있고 부에 의한 차별도 있지만 사실은 내성적인 사람에 대한 차별이 이 세상에서는 제일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인류가 그동안 일을 하면은 농사를 짓건 공장에 가서 일을 하거는 우리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목소리 크고 와우와우와우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이니셔티브를 갖다 가져가게 됐기 때문에 내성적이고 목소리 작은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서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성적이고 목소리 작은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가 가치를 갖다 더하게 됐었던 첫 번째 계기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투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가 있기 전에는 무기명 투표가 있기 전에는 말 많이 하고 힘센 사람, 시끄러운 사람은 100표 중에 99표를 가져가고 조용한 사람들은 99명이 있어도 100표 중에 하나를 가져갔거든요. 지금은 똑같이 됐습니다. 그러나 SNS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조용하고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SNS 상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을 갖다 피력하기가 훨씬 좋아진 좋은 도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보니까 원래는 내가 사람들이랑 하나도 소통하지 않고 나의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던 분들은 SNS 상에서 의견을 피력하다가도 자꾸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라고 상처받고 되묻고 조심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고통과 즐거움과 부작용까지를 포함해서 다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뭔가 안 좋은 소통도 전체 소통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어쩌면은 불통도 소통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저는 SNS에서 생기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오히려 이익보다는 더 크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굳이 어떻게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수용하고 감수하는 쪽으로 가는 쪽도 꼭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열등감은 결국은 나를 누군가와 비교하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열등감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전체에 대해서 값을 매기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게 되면은 저는 인간의 어떤 가치를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얘기합니다. 유형자산은 원래 회계학이나 어떤 경영학에서의 어떤 유형자산은 뭐 그 회사가 차지하는 땅값, 그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건물,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기계,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 원래 그게 유형자산입니다. 경영학에서 무형자산은 뭔가 하면은 로열티. 근데 로열티는 요새는 하도 가격을 매기는 순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무형자산이고요. 브랜드 가치, 그런 거 무형자산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회사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냐, 로열티 이런 것도 좀 무형자산입니다. 근데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약간 달라지게 되죠.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집은 유형자산이 됩니다.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땅 유형자산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졸업한 학교 유형자산이 됩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유형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무형자산은 뭐냐? 무형자산은 얼마나 내가 똑똑한가 아닌가,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아닌가, 무형자산입니다. 남들이 얼마나 값을 매길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착한가 아닌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인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을 매겨서 우리는 이 사회 내에서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내 가치를 스스로 계산하면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화가 납니다. 아니, 네가 뭔데? 나보다 넘사벽으로 가치가 높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조금 낮게 평가할 때는 그래, 접고 들어가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월감을 느낀다, 열등감을 느낀다는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최소한도의 사회성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가져야만 되는 감정인 거지 그거를 가지는 게 절대로 나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 하면은 내가 진짜 열등함 많지 열등감을 느끼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다음에 나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열등함 많지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을 해도 되는 거고요. 이거를 그냥 수용해도 되는 겁니다. 내가 우월함 많지 우월감을 느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우월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셔도 되는 거고요. 열등해지지 않기 위해서 현상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도 되는 거고 그냥 수용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하는 내가 부여하는 나에 대한 가치랑 사회가 부여하는 나에 대한 가치가 남이 부여하는 나에 대한 가치 사이에서 굉장히 언밸런스하게 됐을 때 그때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은 타고 태어날 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수가 있습니다. 묘하지만 우리가 학교나 군대나 어느 직장에 있어서 한 부서나 대부분은 30명에서 40명 사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벗어나게 되잖아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은 보통 작은 조직 10명, 중간 조직 30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수는 직접 감당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수는 아무리 인간관계 능력이 좋은 사람도 100명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압박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수는 제한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신경 쓰게 되잖아요. 나는 한 사람이 빠져나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나는 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신경 쓰게 되다가 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소홀해지게 되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소홀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인간관계의 회의를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울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사람들을 갖다 만나는 게 불편해져요. 그러면은 내가 우울해지게 되잖아요. 우울하지 않을 때는 나는 신나고 재밌게 노는 친구가 제일 좋아요. 내가 우울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두세 사람의 나한테 공감해주고 위로하는 친구가 필요해요. 그런데 신나고 재밌게 놀던 친구들은요. 내가 막 이렇게 힘든 얘기 하잖아요. 그럼 좀 들어주다가 에이 잊어먹어. 한잔 하자. 여행 가자.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나는 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회의감을 느껴지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나는 진정한 인간관계는 공감해주고 차분하고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랑 때 내가 또 내가 이제 회복되잖아요. 이 친구랑 있으면 너무 지겨워져요. 원래 놀던 친구를 찾아가요. 어떤 분이 인간관계 자체를 굉장히 넓게 하던 분인데 회의가 들면서 좁혀지게 된다 할 때는 보통은 나의 상황이 바뀌거나 나의 우울증으로 인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인간관계의 명수가 줄어들었을 경우가 많습니다. 손절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겁니다. 헤어지고 보통 특히 사랑하는 사람끼리 헤어질 때 보잖아요. 아무리 100번 헤어진다고 해도 100번 다시 만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고 연락 안 하다가 보면 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손절하고 싶을 때 꼭 손절을 갖다 선언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손절을 선언하는 이유는 손절하는 방법이 아니라 손절을 선언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은 내가 매듭이 안 지어지는 답답한 마음이 손절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매듭이 지어지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또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멀어지고 싶을 때 인간관계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손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금씩 덜 만나고 조금씩 덜 연락하고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다가 영 멀어지다가 보면은 나는 결과적으로 손절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손절을 했어라고 내가 다짐하거나 그 사람한테 선언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손절이 되면 되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저절로 손절이 됐지만 내가 손절했어라고 내가 선언하지 않으면요. 몇 년 있다가 또 만나도 돼요. 그런데 자꾸 손절을 갖다 했다라고 하다가 보면은 내가 결국은 써먹을 수 있는 나의 인간관계의 리저버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나는 결국 누군가 결과적 손절을 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멀어지게 되는 거고 알아서 만나면 되는 거지 굳이 억지로 뭐 단톡방에서 나오거나 그런 필요를 저는 손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손절을 할래야 손절을 할 수가 없는 거리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현실적으로 손절하지 않으면은 매일 똑같이 유지한다밖에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1분 1초라도 좀 덜 만나면은 1분 1초 계속 만나는 것보다 조금 더 낫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손절 아니면은 현상 유지하다가 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오히려 선택지를 없애버립니다. 만나면 좋고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만나면 됩니다. 만나면 싫고 짜증나는 사람은 안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서 살다가 보면은 유연해져야 될 때가 있는데요. 내가 대학교 때는 이 사람이랑 있으면 굉장히 기쁘고 그랬지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은 절친이라고 자리매김하고 절친을 유지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역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내가 바뀌고 그 사람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이랑 만나서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싫어지면 멀어지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상황이 바뀌게 되어서 우리 모두 좋아지게 되면은 그땐 또 좋아져서 같이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같이 일할 때는 선실 업무에서는 왼수처럼 싸우고 이 사람을 다시는 안 만날 것 같았는데 우연히 개인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개인적으로 할 때는 굉장히 친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같이 동업을 하면서 왼수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친구랑 있으면 되게 편하고 좋아요. 그러나 제 주위에서는 그 사람이랑 자꾸 헤어지래요. 그럴 때는 헤어지란 사람한테 몰래 안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나 그 사람은 계속 만나는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저에게 금전적인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연인 사이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얘네들이랑 놀면 좋아요. 근데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는 저런 애들이랑 어울리지 말래요. 쟤네들이랑 있으면은 너도 저런 애들이랑 어울리다 보면 비슷하게 된대요. 그때도 저는 과연 남자친구, 여자친구 말대로 그래서 내가 충실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되게 다 헤어졌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영원히 만나게 될까요?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도 헤어지게 돼요. 그리고 얘네들한테 가잖아요. 얘네들이랑 관계를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왜 만나는지 모르겠다 그러지만 나는 만나기만 하면은 굉장히 좋고 편한 사람은 내 주위에서 제일 유지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거나 금전적인 문제에 부닥치면 안 됩니다.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상처를 받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나의 잘못에 대해서 나를 힐난하는 사람들을 갖다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회복 탄력성이 꼭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 A의 입장에선 좋지만 B의 입장에선 최악인 경우가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강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가 아닌 입장에서 보면은 얘네들은 굉장히 훌륭한 아이들인데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 회복 탄력성이 강한 아이 때문에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야단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도박에 중독된 분들 굉장히 회복 탄력성이 강합니다. 도박에 중독이 돼서 신용불량자가 될 때는 망할 것처럼 괴로우시지만요. 금세 회복 탄력성을 갖다 발휘하신 다음에요. 또다시 도박을 하십니다. 회복 탄력성이 너무 강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남한테 상처 준 다음에요. 아우 나는 뒤끝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굉장히 회복 탄력성이 강하십니다. 뒤끝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미칠 것 같습니다. 계속 괴롭힙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만든 일종의 신화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슷한 타격을 받잖아요. 다들 비슷하게 상처받고요. 다들 비슷하게 회복 탄력성이 발동이 됩니다. 늦게. 그래서 주의할 점은 뭔가 하면은 나의 회복 탄력성이 없다고 나에 대해서 너무 나 스스로 나를 비난하고 조바심을 낼수록 나의 회복 탄력성은 더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에도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고 너무 힘드시면은요, 그냥 쉴 수 있을 때 푹 쉬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내가 잘하고 신나는 거를 갖다 하시는 게 나의 회복 탄력성에 제일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멘탈 관리와 인간관계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